자,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는 게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오답을 해야 되는지 같이 오늘 한번 볼 거예요. 이 앞에 등급 컷이 있죠. 우리가 지금 1회, 2회 과제로 했었잖아요. 요거 두 개 과제로 했었잖아요. 1회하고 2회를 과제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원점수가 있어요. 100점 만점. 100점 만점에 내가 얼마인가 2점짜리 문제도 있고 3점짜리 문제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의고사라고 해서 당장 고등학교 여러분 내년에 지금 3월 달에 가면 요 시험을 칩니다. 전국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험을 쳐요. 한번 쳐보니까 45문제를 80분 안에 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마킹하는 시간 5분 정도 남겨두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75분 정도 그렇게 시간을 소요하면 되는데 우리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가 84점까지 맞아야 1등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5등급제는 내신이고 모의고사는 여전히 이제 8등급, 9등급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요 밑에는 9등급이죠. 그렇게 되면 9등급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표준 점수라는 건 요번에 3학년들이 수능을 쳤을 때 그 친구들은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수능을 쳐도 우리가 표준 점수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를 맞추면 가산점을 더 줍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원점수가 같아도 몇 번 문제를 틀리고 몇 번 문제를 맞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표준 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대학을 가는 거고 여러분 아직까지 고1, 고2 그냥 일반 모의고사는 표준 점수로 환산까지 하지 않고 그냥 원점수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1회, 2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고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모의고사는 지금 25년 올해 3월 고1들이 쳤던 시험지였습니다. 맞죠? 지금 3월을 다 하고 6월, 9월, 10월, 11월이죠. 일종의 그렇게 모의고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교재 우리가 지금 과제 해왔는 거 한번 본다면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지문에서는 우리가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느냐와 연관된 문제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법은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청중의 경험을 우리가 환기하여 불러일으켜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비언어적 표현 뭡니까? 말이 아닌 거면은 몸짓, 동작, 표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전달 효과를 높이느냐 질문을 던졌느냐 궁금해하는 점을 추가 정보를 주었느냐 발표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은 내용을 몰라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 뭐 자료를 가르치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양을 Y자를 모양을 취한다.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인 표현이죠. 맞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없느냐고요? 라고 해서 뭡니까? 질문을 던졌죠. 맞죠? 그 중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질문을 듣고 요거를 없느냐 뭐 확인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줄을 치는 거는 우리가 비문학하고 좀 다른 거예요. 비문학은 우리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걸 좀 파악하는 거고 화법은 말하는 기술이에요. 얘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지문을 읽을 때는 말하는 방식에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읽을 때 이런 경험이 쓰죠. 경험을 불러일으켰네. 이걸 보고 첫째, 둘째, 셋째 비밀을 날 때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 그리고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질문이 있다고 했죠. 질문을 듣고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에서 다른 종목이 없느냐고요? 라는 것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말해준 거잖아. 네 질문이 이거 맞니? 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무엇인지 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참고해서 어떻게 해보세요? 권하고 있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본다면 질문을 던져 청중의 질문이 무엇인지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뭡니까? 네가 이 정도 이해했는 게 맞니? 이건 알겠니? 이게 아니라 네가 했던 질문이 이거지? 라고 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가 얼마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알겠니? 모르겠니?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선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해야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를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법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틀린 문제 질문.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화법 질문.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 문제를 본다면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적절한 건 그냥 읽으면 돼요. 우리가 자료 1을 활용하여 라고 하면 지금 자료 1, 2를 가지고 문제를 내겠다라는 겁니다. 차이점 보면 상반각이라는 글씨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료 1을 가리키면 자 날개 위아래 같이 봐야 돼요. 날개 모양과 각도에 비밀이 있는데 오래 날려면 공기 소용돌이 현상을 줄여야 한다면 화살표를 밑으로 바로 해줘요. 직관적으로. 그럼 이렇게 날개 끝부분을 위로 접으면 자 소용돌이가 줄어서 좌우 균형을 잘 유지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자 Y자 모양을 취하면 이렇게 날개를 살짝 들어 올려 접는 게 좋습니다. 요까지가 우리가 자료 1을 본 거고 이번엔 자료 2를 가르치면서 날개 끝을 아까 위였죠. 날개가 수평선에서 위로 들린 각을 상반각이라고 하는데 라고 해서 상반각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이 비행기의 상반각은 약 16도 적합합니다. 그래야 비행 중에 기울거나 흔들리는 현상이 줄어서 더 오래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내줬죠. 여러분 근데 1번 보세요. 지금 자료 1을 활용하여 비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우리 비행 시간은 언제 알겠습니까? 더 오래 날 수 있다라는 건 자료 2에서 설명을 해줬죠. 자료 1에서는 뭡니까? 자료 1은 우리가 이까지였잖아요. 자료 1은 자 소용돌이 현상을 줄어야 좌우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날개를 들어 접는 게 좋겠다. 요까지가 지금 자료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이 비행기에 뭡니까? 이 끝을 위로 접으면 뭐가 있다고? 양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기 소용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어디 있습니까? 오래 날려면 했어 안 했어? 오래 날려면 말을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끝부분을 위로 들어서 접으면 소용돌이가 줄어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1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병이 있어요. 아직까지 국어 문제에서 정답이 1번이면 뭔가 수상해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1번을 제대로 판단하기 좀 애매해서 나머지는 꼼꼼하게 보는데 약간 1번이 답일 리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막상 수능 칠 때 수능에 답이 1 또 연속으로 1이 3번 나오면 애들 멘탈이 다 터져요. 이게 또 1이라고? 그럴 리가 없다. 아까 분명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잘못됐을 거야 하면서 1번으로 써는 답을 고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자기 답을 믿고 그대로 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화법은 이대로 넘어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이 작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작문이라는 건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글자를 적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인지 문제에서 봐. 또래 상단부 학생들의 회의라고 했고 친구들끼리 회의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나는 자 가를 바탕으로 동아리 부장이 쓴 초고예요. 의논을 했고 회의를 했는 걸 정리해서 쓴 거겠죠. 동아리 부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부장이 자 문제는 뭡니까? 오늘 학생들이 고민에 대해서 조언하는 글 요거를 동아리 소식지에 싣기 위해서 회의를 했다. 어떤 걸 회의하는지 미리 기본은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올린 사연들 중에 공감할 내용 자 일단 나는 첫 번째 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진로 찾는 과정이 어렵고 막막해요가 공감이 되니 어떻게 좀 소개해주면 좋을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라고 했으면 뭡니까? 이 부원 1의 이야기에 얘는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맞죠? 나도 이렇게 되면 막연하게 느껴지다 잘 모르겠어. 혹시 커리어넷이라는 사이트를 들어봤느냐? 우리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다양하고 무료 검사를 받을 수가 있었어 라고 해서 이와 연관된 정보를 주고 있죠.
자, 나는 선배를 통해 어디가라는 진학 관련 누리집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거기도 도움이 많아. 자, 그럼 얘 또 뭡니까? 정리하자면이라고 동아리 부장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은 바로 뭡니까? 커리어넷과 지금 어디가 요 사이트 두 가지를 참고하면 된다라는 거구나 하고 정리를 했죠. 맞죠? 그럼 이걸 소개를 해주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다른 두 번째 고민은 무엇입니까? 자, 나는 공부에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해요. 라는 게 나도 그런 경우를 겪었어.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래? 그러니까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죠. 추가 설명을 요구하면 이번에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부원이 그럼 다른 친구들에게도 네 경험을 같이 공유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이번에 동아리 부장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외에 다른 사연이 있을까? 예를 들면 친구 관계와 관한 것 어때? 제3의 고민을 또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그러면 이런 고민은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다른 친구가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어 속상해요 이런 걸 하면은 뭡니까? 다른 친구가 또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하면 상황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진솔한 대화를 해야겠다. 근데 이미 멀어진 친구 어떻게 진솔한 대화를 하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다 라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참고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면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회의했는 걸 토대로 얘가 초고를 적은 거야. 맞죠? 아직 이야기 더 있나? 저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정리를 해줄게. 순서대로 소제목을 달아서 글을 넣을 때 추가할 내용이 있을까? 그러면 동아리 상담 신청하는 방법도 넣자 라고 했어요. 자, 요런 걸 고려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어떤 걸 쓰기로 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기로 한다. 이걸 뭡니까? 우리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죠. 우리가 뭐에 관한 걸 글을 쓰겠다. 목적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진로, 두 번째 공부, 세 번째 친구 순서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서 언급하기로 했던 걸 다 요약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조언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같이 언급할 때 앞에서 이야기했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자 어떤 식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좋은지 추가 정보가 들어가 있죠. 맞죠? 여기서 했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문제에서 묻는 거예요. 어떤 걸 묻겠습니까? 누가 동의한다, 제3의 의견을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말하기 방식을 있느냐. 특히 동아리 부장은 일종의 진행하는 사회자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 참여자의 소감 오늘 회의에 참여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해서 넌 어떻게 느꼈어? 네 소감이 뭐야?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냥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씻자라고 말했는 거지. 그런 문제죠.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요 뒤에 몇 번 문제? 6번이나 8번 문제? 7번? 어떤 문제가 어려웠어? 헷갈리는 거. 10번 문제 한번 볼까 우리? 10번 볼게요. 자, 이건 또 이 문제하고 다른 문제죠. 여러분 장문을 가지고 초고를 쓸 때 선생님이 조언을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보기를 좀 잘 봐야 돼. 우리가 보기를 본다면 자, 우리가 글이 뭔가 마무리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느낌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자, 어떤 내용을 좀 더 추가하자?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어떤 내용? 자, 조건이 있습니다. 의인법을 사용한 문장을 추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나에게 메모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의인법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메모는 나를 과거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이다. 습관을 유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뭐 의인법이 없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 삼객화 내 삶의 소중한 짝꿍 사람이네요. 맞죠? 메모는 언제나 내가 나아갈 방향 환희의 발걸음은 등대라는 것은 사람 아니고요. 밝게 웃으면 의인법이잖아요. 맞죠? 이 의법 중에서도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얘는 뭐 친절한 안내원. 맞죠? 친절한 안내원. 상세색으로 나를 이끌어준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의 소중한 짝꿍이다. 그럼 여러분 조건이 우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2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여러분 뭘 고려하랬어? 이 맥락을 고려하라고 했단 말이야. 마지막 문단의 내용.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이 글을 본다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 수첩의 메모에 대해서 빼곡하게 쭉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다면 우리가 사실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추억이 쌓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보면은 동생과 싸웠을 때 실망스러운 마음도 입장도 헤아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이 맹물리지 않고 차분해질 수 있고 맞죠? 그래서 잔잔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책상 한 칸을 차지한 수첩에 적힌 메모에는 하루하루 나아지는 나의 모습 나아진다. 하루하루 나아진다. 내가 성장한다. 커간다.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의미. 나와 함께 메모는 함께 커간다. 상상이다. 둘 중에 뭐가 더 가깝습니까? 맞죠? 이렇게 되면 답을 쉽게 고르겠죠. 여러분이 여기 추가로 적혀 있는 요 조건을 우리가 확인을 하나 더 해야 된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조건이 숨은 조건을 잘 찾아야 돼요. 특히 고등학교 때 대중고로 진학할 학생들은 이 문제에서 조건이 엄청 많이 많습니다. 알겠죠? 한 조건이 2개, 3개는 기본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돼요. 뒤에 넘어갈게요. 뒤에 문법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까지는 문법을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문법이랑 조금 다르게 문제집 몇 번 풀면은 좀 풀 수 있는 의문이나 의문의 체계 정도, 사동, 피동, 이런 것들 좀 합성어, 파생어 이런 정도로 좀 배운 것 같은데 품사하고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다르죠. 문장 파트에서는 얘는 지금 그 용언의 보조 용언, 본 용언 그런 내용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몇 번 문제 풀이해 볼까요? 문법은 5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11번부터 15번까지 나와 있는데 몇 번 문제가 선생님이랑 풀이해 뭘 하면 좋을까요? 15번? 먼저 15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학습 과제를 참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사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친구들이 엄청 많이 틀려요. 옛날에 남상고에서 문법 문제 낼 때 사이소리 문제로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거 학교에서도 조금 틀리게 가르쳐준 부분이 있는데 그냥 우겨서 넘어간 경우도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느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소리 조건을 다 외워서 쓰게 하는 옛날 같은 문제가 한번 나와서 전교에 몇 명이 못 맞춘 적도 있고요. 요 규정을 낼 때마다 많이 틀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이소리 현상은 점점 사실은 가르치지 않는 추세로 흘러가는 중인데 그래도 학교 내시는 선생님 마음이니까 요걸 내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 파트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자 우리가 적절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사적으로 표시를 하시고요. 고유어는 여러분 순우리말이죠. A와 B가 합쳐서 합성어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 그때 시옷을 표기를 합니다. 앞에 단어에. 자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러면 A 단어에 A와 B가 단어가 합쳐져서 자 새로운 뜻이 있는데 얘 아니오죠. 사이 시옷이 들어갈 때와 아닐 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비읍의 초성이 B의 초성이 예사소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읍,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이런 게 예사소리면 예를 들면 된 소리는 뭡니까? 쌍기읒,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거요. 키읔, 티귿, 피읍 이런 거는 거센 소리.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종성의 A의 종성의 끝에 받침이 종성이죠. 우리가 종성은 받침이에요. 이런 받침에 우리가 니은 소리가 생긴다라는 게 없던 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종성과 B의 초성에 각각 니은이면 여기도 니은, 여기도 니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 자 예를 들면 빗길 한번 보세요. 빗길 빗길 자 그럼 여러분 뭡니까? 얘는 지금 된 소리로 기역인데 쌍기역으로 된 소리로 변했죠. 위쪽 콧날 여러분 차이점 보입니까? 위쪽은 그대로 위쪽이요. 근데 콧날은 여러분 뭔가 밑에 하나가 생긴 거예요. 여기 하나 생긴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일부러 이거 헷갈리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니은이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가 생긴 게 아니죠. 근데 이거만 보고 두 개네 이렇게 하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잇몸, 이 플러스 몸인데 니은이 한 개 생긴 거죠. 101이 100일이라고 우리가 니은이 두 개 생긴 경우가 바로 이건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여기다가 표기할 때 시옷을 쓴단 말입니다. 뭐 어떤 경우에 시옷을 쓸래 안 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쓸 수 있는 시옷이 무엇인가 이 조건에 해당될 때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므로 빗길로 써야 되겠군. 뭐 어디에 해당되므로 위쪽으로 표시해야 되겠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기억에 해당된다. 우리가 A가 기억에 해당된다. 기억이 뭡니까? 자, 뒤에 단어, 이게 앞이 A고 요게 D니까 뒤에 단어의 초성이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병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얘는 뭡니까? 빗길, 시옷을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위쪽 같은 경우는 뭔가? 위쪽은 위쪽이에요.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바뀌고 뭐가 생겨났는데 얘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얘는 시옷을 안 쓰고 그대로 위쪽이라는 겁니다. 얘가 틀렸어요. 니은은 뭡니까? 콧날, 아까 니은이 한 개 들어가는 경우 요거죠. 우리가 A 단어에 지금 앞부분에 하나가 들어간다. 얘가 지금 뭡니까? 니은이죠. 콧날. 그리고 뭡니까? 디귿 마찬가지 잇몸, 얘도 니은이 한 개 들어갔죠. 얘도 니은이죠. 그러면 한 개 들어가는 거.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뱃니 니은 들어가잖아요. 맞죠? 니은 들어가니까 얘는 디귿에 해당되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상 보면 문제 되게 쉽게 주죠. 고1 모의고사 때는. 근데 내신에 들어가면 그냥 이런 조건을 자세하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알아서 분류를 하고 아니면 외워서 쓰게 하고 저 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 조항을 다 적어보라고 해요. 저 조건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신에서 문제 좀 꼬아야 되기 때문에 모의고사 형식은 좀 다르죠. 모의고사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진 조건을 얼마큼 잘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또 문법 1번부터 15번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몇 번? 13번 한번 볼게요. 자, 의미자질 문제입니다. 의미자질. 자, 의미자질은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보기를 한번 먼저 같이 볼게요. 자, 의미자질은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의미 구성 요소인데 대립되는 의미의 자질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형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하 관계라는 것은 위에 아래 관계예요. 그러면 하이어는 아래에 있는 단어고 상이어는 위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이어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위에 꽃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하이어는 뭐 장미꽃, 호박꽃, 뭐 백합 이런 식으로 더 구체적인 꽃이죠. 그래서 상이어는 의미자질을 모두 다 가진다. 위에는. 그래서 상이어보다 뭡니까? 지금 모두 의미자질 하나 더 이상이 많다. 반의관계 있는 경우에는 하나는 갖고 나머지는 뭐 동일해야 된다는 거. 이게 좀 차이점이죠. 예를 들면 뭐 여자 남자 맞죠? 성별이 하나 다르죠. 똑같이 인간이잖아. 뭐 동물이고 이렇게 되면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의미자질 사람 여자 숙녀 신사 소녀. 자, 그럼 이번에 1번 바로 봅시다. 사람의 의미자질이 숙녀의 의미자질에 포함이 되므로 맞죠? 지금 숙녀는 인간이면서 여성이면서 뭐 성숙한 사람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사람은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인간 자질이 숙녀의 의미자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숙녀의 상이어이다. 조건이 뭐였는데? 상이어는 뭡니까? 의미자를 모두 가지는 게 뭡니까? 하이어는 상이어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많이 가져. 더 많이 가져. 하이어는. 상이어의 의미자질을 모두 갖고 있어. 하이어는. 됐습니까? 그래서 상이어보다 의미자질 하나 이상 더 많은 거예요. 하이어는. 맞죠? 그럼 상이어가 우리가 사람이고 숙녀는 밑에 하이어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은 숙녀의 상이어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자의 의미자질은 사람의 의미자질에 대해서 여성을 더 갖고 있습니다. 자, 사람 중에서 여자는 이게 하나, 여성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자가 사람의 하이어가 되겠죠. 하이어가 더 많다 했잖아요. 상이어를 다 포함한다고 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소녀는 여자보다 여러분 구체적인 의미를 가짐으로 개수가 더 많다 봅시다. 뭐가 차이 납니까? 우리가
지금 여성도 있고 인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하나 더 있는 게 성인이 아니다죠.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미자질의 개수가 지금 사람의 의미자질은 갖고 있고 여자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소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나죠. 성인이 아닌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수가 하나가 더 많으니까 많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4번은 뭔데? 신사는 숙녀와 하나의 의미자질만 대립을 이루고, 그럼 신사하고 숙녀는 지금 뭡니까? 얘는 같은데 다른 게 얘만 다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대립이고 나머지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반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봅시다. 얘를 한번 본다면 소녀는 사람과 두 개의 의미자질이 대립을 이루므로 상하관계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은 인간이에요. 근데 이거와 지금 두 개가 대립이 됩니까? 소녀는? 아니죠. 우리가 지금 사람하고는 의미를 지금 모두 가지고 있어요. 모두 가지면서 사람보다 의미자질 두 개가 더 많은 겁니다. 이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다르죠. 요거는 그냥 하위어죠. 소녀는 사람의 하위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의미자질이 대립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립은 두 개가 그냥 더 많다. 그냥 사람의 하위어이다. 이렇게 보죠. 요거죠. 그냥 두 개가 대립을 이룬다. 여기 틀려보는 거예요. 또 몇 번? 문법 더 괜찮습니까? 질문 없습니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문학 지문에 지금 가 지문, 나 지문 나와 있는 게 복합 지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가 지문을 먼저 읽어요. 여러분이 가 지문을 먼저 읽을 때 중요한 단어나 중요한 문장, 제일 처음엔 중요한 단어만 뽑아내서 줄을 치면 나중엔 중요한 문장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 머릿속에 억지로 담으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 적혀 있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단어와 문장만 줄을 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리주의는 공리주의 실천을 통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중시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러면 공리주의. 맞죠? 이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이에요. 공리를 실천하면 뭐다? 최대 행복의 원리예요. 최대 행복.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이게 다고 모른다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밑에 정의가 나와요. 공리란 여러분 정의가 나오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공리란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익과 효용을 뜻하는 것으로 공리주의에서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야? 이익과 효용 요거를 뜻한다. 요까지가 공리의 정의입니다. 공리는 이익이 되고 효용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또 정의가 나와 있죠.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최대로 공리를 누리면 나는 행복한 겁니다. 즉 여러분 뭡니까? 요런 접속어가 나오면 이렇게 표시해 줄 거예요. 접속어가 나오면 즉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문장을 여러분이 혹시 이해를 못하더라도 뒤에 문장만 이해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앞에 걸 말을 몰라도 이걸 다른 말로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요약해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자, 그 고통을 피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한 거고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행복이에요. 됐습니까? 요까지가 우리가 지금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행복의 정의를 말해주는 거죠. 안 아픈 거고 안 아프고 싶어 이런 것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 그럼 개인의 쾌락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어떤 게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요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행복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쾌락도 쾌락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행복이고.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를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이런 거구나. 그럼 여러분 또 최대로 요약을 해본다면 한 단락을 읽었으면 간단하게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고 지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앞으로 고1, 고2, 고3 넘어가면 점점 지문이 복잡해질 텐데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 있어야 되거든. 나머지 정보는 다 버려. 너무 부담스럽잖아. 공리주의. 뭡니까? 최대 행복. 이익과 효용이 극대화되고 그 말이 뭐예요? 고통 피하는 것도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 이거 개인 거도 그렇고 사회 거도 그렇고. 공리주의예요. 개인이든 사회든 행복을 최대로 누리는 게 공리주의. 끝. 맞죠? 이게 끝이에요. 자,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에 우리 중요한 점을 본다면 밀 이전에 여러분 그 학자입니다. 학자 이름이요.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 되면 그러면 밀은 어떻게 됐다? 밀 이전에 이때까지 사회에서 공리주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럼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그러면 밀 이후나 밀은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겠구나를 예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모든 쾌락이 자 측정이 가능하다. 얼마큼 쾌락이고 행복인지 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원천에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가 다 동질적, 다 같다. 단지 뭐만 차이난다? 양에서만 차이. 행복은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좋은 행복이야? 아니야, 더 나쁜 거야. 행복의 질이 따지지 않고 똑같은 행복. 다만 이 친구는 많은 행복, 이 친구는 적은 행복. 이렇게 다른 거. 자, 그게 바로 뭐다? 양적 쾌락주의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요까지죠.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뭐였다? 밀 이전은 양적 쾌락주의. 그건 뭐다? 질은 상관이 없고 측정가는 양에서만 차이 난다. 원천상 동질적이다. 질이 같다. 그러면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과 동물적으로 먹고 자고 이런 것들 있잖아.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에서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 여러분 그분의 정의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읽으면 동물적인 쾌락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 정신적 쾌락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맞죠? 이게 고차원적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어려운 책을 읽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지적 즐거움. 그런 게 정신적 쾌락이겠죠. 그냥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눕고 싶고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쾌락. 약간 동물도 느끼는 동물적 쾌락이라는 거. 그런데 얘는 뭐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 이런 읽으면은 저거 말도 안 되는데 뒤에 가면 또 지탄 맞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아니다는 입장이 뒤에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접속어가 중요한데 특히 그런데가 중요해요. 요 뒤에 거에 대한 문장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그러면 동물은 여러분 뭐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자면 되잖아. 그럼 제일 행복하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런 주장은 한계점이 있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가 제일 행복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접속어 그러면 이거 이야기 끝났고 여기에 연관되는 다른 거 하나 두 번째 것도 되는 거예요. 최대 행복의 추구가 아까 최대 행복하는 게 공리주의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기심이다. 요 본성과 서로 상충 부딪힌다는 단위죠. 그럼 나는 뭐야?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다는데 이게 이기심. 나만 행복하면 돼. 이거와 부딪히면 공리. 우리 모두의 행복이 최대 다수의 행복이 반영될 수 있는가? 나만 행복하면 되는데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쟤한테 안 줘야 되는데. 맞죠? 그럼 이게 사월이 이끌어 나갈 수가 없잖아. 나만 생각한다면.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다 같이 행복할 수 없다. 내 행복을 추구하려면 제대로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비판도 있다. 비판이 좀 두 개 나왔네요. 그럼 이게 대해서 밀은 자 이게 밀 이전의 공리주의니까 이제 밀이 나와요 드디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네 공리주의 요거를 해결하면서
발전시키는 사람이 밀입니다. 그럼 이제 밀의 공리주의가 밑에부터 나오겠죠. 자, 봅시다. 자, 밀은 자, 본래부터 원래 밀에서 밀이 생각하는 쾌락은 질적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질적 쾌락주의. 정의가 나와있죠. 질적 쾌락주의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질의 차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얘는 질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감각적, 육체적인 쾌락, 동물적인 쾌락이죠. 그건 저급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고차원적인 그런 정신적인 쾌락이 고급 쾌락.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자, 그럼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우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동물과 달리 인간이 고급 쾌락을 추구하니까 인간이 품위가 높고 더 우월하겠죠. 그럼 여기에 어긋나면 사실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복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닌데 우리는 동물적인 걸 추구해도 행복하긴 한데. 자, 그럼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계속 비교를 해줘요. 맞죠? 이 글은 보통 공통점, 차이점 이야기를 많이 물어요. 그래서 밀 이전의 얘기를 또다시 합니다. 우리 밀 이전의 공리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최대 행복 그리고 이기심이 약간 상충하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는 법으로 해결해. 아니면 여론. 사람들은 어떻게 하길 원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외적 제재라고 합니다. 어떤 게 외적 제재라고? 법률, 여론 이런 것들이 외적 제재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나의 양심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이기적인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밀 이전의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밀 이전의 공리주의. 하지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오고 보면 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밀은 이게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외적 제재가 말이죠. 법률 여론 같은 거. 요게 사실은 가능은 하겠지. 법으로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내적 제재인 양심을 강조합니다. 자, 양심이 뭔데? 정의가 나오겠죠. 양심은 이렇게 표시하죠. 우리 정의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형성되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 무조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어기면 내면의 고통이죠.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구성원들과 하나의 장점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타고난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이걸 또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런 게 생겨날 수 있고요. 뭐 외적 제재 등으로 어쨌든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함양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을 원하는 게 자기 이익의 지향성,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결국에는 최대 행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외적 제재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외적 제재도 효과를 갖고 있지만 플러스 내재적인 양심도 해야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고 자기 지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밀은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를 통해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점에서 공리주의가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구나라고 강조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밀은 정리한다면 아까 외적 제재와 내적 제재 이게 바로 아까 뭐다? 양심.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법, 여론 이런 것들을 둘 다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단어를 사회 구성원의 후생을 높인다. 이런 단어로 쓰고 있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인간 윤리의 타당한 기준이 되는 게 공리주의가 발전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밀 이전의 공리주의의 한계점을 얘가 극복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좀 더 발전을 시켰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의 글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아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단어 중요한 단어를 많이 보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문장이 눈에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는 줄을 최소한으로 치더라도 여러분 줄을 무조건 많이 치면은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모든 걸 줄을 치는데 나중에 되면 지금은 줄을 치지만 나중에 줄을 줄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속도가 안 나요. 중요한 거면 줄을 치고 나중에 줄을 안 쳐도 중요한 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 헷갈리니까 줄을 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각 단락별로 중요한 내용을 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가학을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를 읽으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게 이해가 다 되죠. 그런데 나를 읽고 나면 이게 또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지금 뭐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가, 뭐 비, 기읍, A, B, C, C 요까지 나오는 문제를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가와 나의 공통점 지금 풀 수가 없어요. 기읍 풀 수 있어요. 기읍 문제는 우리 아까 가에 있었으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가 뭐 A는 B의 문제네. 이건 나와 연관되는 문제고 뭐 그리고 가와 나는 아까 어디 있었지? 아 나는 여기 있네. 이것도 한꺼번에 풀어야 되는 문제네. 자 그런 문제가 있다면 A, B, C 요까지네요. 그럼 여러분 이 17번 문제를 하나 풀고 나로 넘어가는 거예요. 17번 문제. 17번 문제 한번 봐봐요. 기읍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이유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기읍의 문제를 이 문장을 위아래를 같이 봐야 돼. 기읍의 문장이 요거죠. 밀은 공리주의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론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럼 우리가 이 앞에 무슨 문제 쓰는데 비판이요. 그거는 천박한 돼지의 철학이다.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왜? 인간의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최대 행복 추구가 안 된다. 이거는 뭐야? 너무 동물적인 쾌락이 그럼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해결을 하였는가 그거에 관한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읍부터 하나씩 서거를 해간다면 자 쾌락의 개념이 무엇이다. 이건 쾌락이다 아니다. 수정을 하고 효용을 측량하였기 때문에 아니죠. 측량은 그 이전부터 했는 거잖아. 맞지? 근데 미래는 어떻게 했는데 미래 했던 건 그 이전과 다른 게 질적 차이가 있다 없다. 그리고 외적인 제재뿐만 아니라 내적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실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차이점이잖아. 맞죠? 우리가 사실 쾌락이 어디서 나왔나? 이게 왜 똑같은가? 이게 그럼 개념이 무엇인가? 정교하게 또 다듬었기 때문에 아니죠. 이걸 뭐 인간의 동물적 욕망에 추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제도 법제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급 쾌락의 개념을 거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본다면 답이 쉽게 나와요. 요거를 보고 우리가 뒤에 지문이 나와 있죠. 효용 봅시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올 거예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기에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유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과가 있으면 만약에 5개가 있다. 여기 인원 지금 5명이 넘어요. 그럼 이게 한정된 자원이에요. 먹으면 없어져요. 저절로 또 생깁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면 뭡니까? 이 자원이 너무 적으니까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럼 이거 되게 최대한 인간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3개 먹을래? 2개 먹을래? 1개 먹을래? 하면 일단 뭐 골라야 돼? 합리적인 선택은 3개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그럼 여러분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되게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평균적으로 일단 똑똑하고 막 좀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효용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럼 여러분 효용 이론이란 밑에부터 설명이 나와야 되겠죠. 자 효용 이론이란 바로 저기가 나옵니다. 자 의사결정자가 여러분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행동의 결과로 얻는 주관적인 기쁨이나 만족감이에요. 여러분 주관적인 그럼 내가 느끼는 기쁨, 만족감이죠. 자 그게 바로
여기선 경제학에서는 효용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효용이라고 하면 이제 기쁨이나 만족감을 경제적인 용어로 효용이라고 쓰거나 내가 얼마큼 이 물건을 사서 효용을 얻었나 그 말은 내가 이거를 사서 얼마큼 만족했나 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제일 만족하는 게 합리적 소비예요. 같은 돈을 썼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 근데 이거 쓰니까 너무 좋아. 그럼 이게 나한테는 효용이 있는 거니까 합리적인 소비가 되는 거예요. 왜? 가장 효용을 극대화했는 소비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 과정을 자, 법칙이 나온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하고요. 설명 하나씩 나오겠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을 하였다라고 해서 바로 설명해 줍니다. 두 가지예요. 자, 한계 효용이란 봐. 우리가 솔직히 균등하다, 체감이다 이런 단어는 줄어든다는 거고 이건 똑같다라는 거니까 요 앞에 단어만 알면 되잖아. 한계 효용. 맞죠? 한계 효용이란 어떤 재화, 물건이 있습니다. 이 재화에 대해서 소비를 자, 한 단위씩 소비를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를 샀어. 그럼 하나의 효용, 만족감 얼마큼 더 생겼는데 네가 하나 또 샀어. 그럼 만족감이 또 얼마큼 생겼는데 그게 한계라는 건 한 단위씩 더 산다. 효용은 얼마큼 만족한다. 요거예요. 그런데 나왔어요. 그런데 한계 효용 법칙은 그럼 한 단위씩 여러분 한 단위씩이 우리가 아까 한계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효용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효용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만족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근데 문제는 재화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가 하나씩 더 살 때마다 오히려 감소해요. 효용이. 맞죠? 그걸 우리가 뭔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제 막 땡볕에 100m 달리기를 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 만족감이 정말 크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물병을 사 마시면 아까보단 좀 못하지만 어쨌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물을 3병째 마셔봐. 배부르잖아. 맞죠? 별로 안 먹고 싶죠? 여러분 100m 달리기 뛰었다고 물 3병까지 먹는 거 좀 오바잖아. 그렇다 쳐. 근데 그 다음에 또 4병째 사 먹어. 안 먹고 싶죠? 배부르죠? 근데 5병을 억지로 먹여 토하고 싶고 정말 싫어요. 괴로워요.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만족감이 아까 첫 잔부터 시작해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단위 더 사 먹을 때마다. 이해가 됩니까? 요런 상황이 한 단위씩 더 플러스 사 먹었는데 오히려 만족감이 체감 떨어진다. 그런 경우가 되는 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계 체감의 법칙의 정의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으면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요거 A 이렇게 해서 묶어놓은 거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읽으라는 뜻이겠죠. 이 단락을. 자, 그럼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해서 내가 물건을 살 때 총 효용을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에요. 예를 들면 은우가 여러분 선생님 조카 이름이 김은우예요. 여동생이 이제 애를 낳아서 우리 김은우 선생님 조카예요. 자, 얘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인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한다. 여러분 플러스로 계속 사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은우가 지금 유치원생인데 지 혼자 1,000원 들고 초밥과 튀김을 초밥이 1,000원 주고 사 먹을 때가 있나? 어디 가서 사 먹는 거야 도대체가.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개씩 추가될 때마다 한계 효용이에요. 만족도는 튀김은 16의 만족도인데 두 번째 먹을 때는 8, 세 번째 먹을 때는 4, 그 다음에 2, 1. 초밥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만족도예요. 그럼 만약에 은우가 5,000원 돈 너무 많은데 이 예산을 지출한다면 모든 선택이 가능한 대학에서 어떻게 조합을 먹어야 내가 가장 만족할까? 요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겠죠. 자, 그럼 은우는 튀김을 3개를 먹고 초밥 2개를 선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꿀조합이라는 거예요.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은우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37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튀김 3개 뭡니까? 16 플러스 두 번째 만족감 8 플러스 세 번째 튀김 4 더하면 얼마예요? 20. 그렇죠. 28이에요. 그 다음에 초밥 몇 개 사? 초밥 2개예요. 그렇게 하면 초밥은 5하고 4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더하면 30 맞습니까? 그럼 이때가 가장 큰데 우리가 그러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이 사실은 뭡니까? 이 튀김 3개와 초밥 2개의 한계 효용이 4로 일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요때 만족대 튀김이 3개 사 먹는 거랑 초밥이 2개 먹는 거랑 똑같은 지점이죠. 만족도가. 맞죠? 그러면 위의 상황 같이 경제학자들은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계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 사용하는 것이 한정된 예상에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의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이게 정의입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선택할 때 만족도가 똑같을 때가 가장 뛰어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다시 한번 한정된 재화로 우리가 그냥 5,000원이라는 한정된 재화로 내가 최대 만족을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설명할 때 쓰는 거죠. 그럼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을 근데 문제는 개인이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효용, 이 만족감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나는 초밥을 5개 먹는 게 튀김 하나와 이게 더 만족도가 크다. 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 줄 수 있는 게 이 은우의 만족도와 점수와 여러분이 만족도 매긴 점수는 다를 수 있겠죠. 맞죠?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튀김 싫어, 뭐 초밥 싫어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재화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하라는 게 효용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로 이걸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부에서 정책을 낼 때 이걸 근거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층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보다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여러분 효용이란 단어 우리 아까 뭐라고 썼습니까? 행복함, 만족, 행복 이런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 줬을 때 부자일 때 10,000원 줬을 때 누가 더 행복하다고? 누가 더 만족한다고? 그렇죠. 저소득층.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보고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정부에서 예산이 있으면 누굴 도와주겠어? 부자한테 10,000원을 줄까? 가난한 사람한테 10,000원 줄까?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 이론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때 고소득자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저소득층에게 배분하면 고소득층들이 부자들이 나 이거 이만큼 10,000원 줄었네의 그런 효용의 감소분보다 행복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근데 오히려 저소득층의 효용이 증가. 개꿀 이러면서 행복해하는 게 더 큰 거예요. 부자한테 10,000원 뜯어봤자 뭐 그냥 이 정도의 기분 나쁜 거라면 저소득층이 10,000원 생기면 엄청 행복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만족감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 효용이 증가, 만족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전체로 본다면 플러스 기쁨을 얻는 게 더 큰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경제적 원리에 의거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뭐다? 너희 세금도 많이 내라. 그게 바로 누진적 소득제예요. 다 똑같은 세금을 내라가 아니라 부자는 좀 더 많이 내라. 가난한 사람 좀 더 적게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재정 수입이 얻었죠 국가가. 그럼 이걸 또 어디 쓴다? 사회 전체 효용을 높이려고 이걸 이렇게 걷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제학의 용어에서는 여러분이 초반에 고1 때 정의를 많이 줘요. 고2, 고3에 올라가면 이런 정의 없이 바로 설명한다. 무엇은 무엇 법칙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칙이 정리해서 어떻게 쓴다. 바로 끝나요. 알겠습니까? 고1이니까 개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 쉬운 단어로 바꿔줘야 돼요. 효용, 아 맞다 이거 그때 만족감이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계, 뭐 체감, 체증, 뭐 누진적 소비 이제 정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이제 고1 기본 단계. 그러다 넘어갈수록 점점 불친절한 서술로 넘어가고 왜 예전에 모의고사 설명 한번 했단 말이야. 새로운 설명을 잘 안 줘요. 알겠습니까? 고2, 고3도 패스합니다. 더 어려운 설명도 이제 나오기 때문에. 나만 읽고 풀 수 있는 게 요 A에 관한 문제죠. A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본다면 요거잖아. 18번 문제잖아.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지금 제일 그냥 애들 좀 쪼는 게 보기에 뭔가 그래프가 있고 숫자가 있으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국어인데 수학도 아닌데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국어에서 묻는 것은 수학이 이거보다 크다 작다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답이 얼마다 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사실상 누가 좀 더 크다 작다 혹은 이건 증가한다 줄어든다 요런 것들을 묻기 위한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우리 아까 적절하지 않은 거 자동으로 표시해야 되죠. 이거 계속 까먹은 친구들 있으니까 습관 들여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기를 하고 이 그래프에서는 은우의 소비 선택을 표시를 했어요. 예산의 제약서는 자 5,000원으로 제약이 들어가 있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밥과 지금 튀김에 지금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 선택 초밥을 5개 사면은 튀김은 아예 못 사죠. 튀김을 5개 사면 초밥을 아예 못 사요. 그 안에 이제 지점에 얘는 뭡니까? 튀김 3개에 초밥 2개 얘는 초밥 3개에 튀김 2개 각각의 선이 있잖아요. 맞죠? 예산은 이건 못 사요. 예산이 여기잖아. 맞죠? 이걸 보고 자 1번 A는 5,000원의 예산으로 총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의 지점이다. A 우리가 A 지점을 본다면 얘는 지금 뭡니까? 튀김 3개 그 다음에 초밥 2개죠. 맞죠?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선 안에 들어오면 된다고 했죠.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은우가 아까 총 수압이 튀김 3개와 초밥 2개를 선택을 했죠. 맞죠? 그러니까 튀김 3개와 초밥 2개 보니까 맞아. 이게 A가 맞아. 맞잖아. 자 그러면 2번 소비 선택 지점에서 만약에 A에서 B로 달라지면 동일한 예산에서 총 효용이 작아진다. 그럼 여러분 봐봐. 얘가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튀김이 2개고요. 튀김이 2개고 초밥이 3개예요. 그럼 계산 가봐. 튀김이 2개. 그 다음에 초밥이 3개예요. 요거 더하면 되잖아. 이거 더하면 얼마야? 더하게 하면 30. 그러면 우리가 아까 37보다 줄었나? 커졌나? 줄었죠. 그럼 총 효용이 준 거 맞잖아. 맞죠? 줄어든 거 맞죠? 총 효용이 작아지다 줄었죠. 자 소비 선택 지점에서 B에서 C로 달라지면 아까 B에서 이번엔 C로 내려가면 선을 벗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C는 뭔데? 2,000원, 2,000원 총 4,000원 썼어요. 우리 아까 5,000원까지 쓸 수 있는데 1,000원을 덜 쓴 거예요. 그만큼 효용이 떨어지죠. 맞죠? 그러면 소비 선택 지점에서 C에서 A로 달라지면 그러면 하나 더 쓴 거네. 1,000원을 더 소비할 수 있죠. C에는 아까 4개밖에 못 사는데 이거는 그럼 뭡니까? 5개니까 총 효용이 당연히 더 커지겠죠. 그럼 D와 E 모두 6,000원의 예산으로 가능한 소비 선택 지점으로서는
E는 D보다 총 효율이 크다. 계산해보면 되지. D와 E. 자, D는 그럼 뭔데? D는 이거 3개. 이것도 3개. 6,000원이네. 그 다음에 E는 요거 4개. 요거 2개. 6,000원이죠. 6,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효용이 더 큰가? 3개 3개냐? 2개 4개냐? 볼까? 초밥 2개. 그 다음에 튀김 4개. 요거 다 더해야 돼. 그러면 요까지 더해야 돼. 요거 더하면 얼마야? 더하면 얼마입니까? 39? 자, 그럼 39 하나 적어놓고, 자, 요게 그러면은 2가 39. 그러면 이제 D가 보자. D는 3개 3개요. 자, 3개 3개. 그러면 요거 3개, 요거 3개 더해봐요. 40. 답 나왔네. 그러면 D가 40이면 D가 더 크네요. E는 D보다 크다가 아니라 D가 더 크니까 E는 D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죠. 요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난도가 없고 어떤 식으로 표를 읽으면 되겠다를 아니를 확인해 보겠다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가와 나, 자, 우리가 이제 요걸 풀었잖아. 가와 나의 단독 문제를 풀었으면 이제서는 뭡니까? 가와 나를 둘 다 보는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맞죠? 나머지 문제는 가와 나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런 문제 순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 먼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클리어 해주고, 나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클리어 해주고, 그 다음에 가 나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같이 생각하는 문제 중에서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풀이 듣고 싶어요 하는 거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20번? 자, 가의 밀과 나의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자, 이 보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기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입장 정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보기는 같다, 다르다, 제3의 입장이 있다,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험에 참가한 5명한테 10만 원씩 나눠주고, 이거를 네가 가질래? 아니면 남을 위해서 기부를 할래?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부했다면 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내가 가지면 플러스가 되는데, 내가 냈다면 공공재의 생산에 쓰여서 효과가 플러스 2예요. 공공재는 다 같이 쓰는 재산입니다.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혜택이 5분의 1만씩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5명한테 10만 원씩을 줬잖아. 그러면 내가 아무도 기부 안 해. 내가 10만 원을 받았어. 기부를 안 하면 내가 최대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10만 원이에요. 맞죠? 자, 모두가 기부했어요. 그럼 우리가 50만 원이죠. 그럼 이게 공공재 쓰면 2배라고 했어요. 그럼 얼마가 돼? 100의 만족이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5인에게 각각 나누어 준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20씩이잖아. 맞죠? 물론 이제 한 사람 누리는 건 공공재니까 나도 누릴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4명이 어떻게 딱 10만 원을 기부를 했어. 한 명이 기부 안 하면 내가 기부를 안 했는데 10만 원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이 4명이 그럼 40만 원을 기부를 해서 그게 나한테 N빵으로 돌아왔으니 나한테 6만 원으로 들어왔는 거. 그럼 나는 기부한 사람은 내 거 플러스 다른 사람 거 더했으니까 16만 원이 되고, 그 기부를 한 사람은 16만 원이 되고 나눴으니까 그 뭡니까? 나머지 40만 원을 이제 그 뭡니까? 그 곱하기 했을 때는 2배니까 80만 원이 됐고, 이걸 또다시 나누기 5로 하면은 맞지? 그렇게 해서 기부하지 않는 거는 나 혼자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16만 원씩 가져가고
나는 혼자 플러스 뭡니까? 안 됐으니까 10만 원 더 가니까 나 혼자 26만 원이 된 거야. 됐습니까?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자, 근데 결과가 대부분은 생각보다 여러분 어떻게 하려면 생각보다 사람이 기부를 합니다. 40에서 60% 정도 기부를 거의 대부분이 해요. 반 조금 안 되거나 반 조금 넘거나 그런 선에서 기부를 하고, 근데 일부는 기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맞죠? 자, 기부한 실험자들은 좀 이타적인 마음, 그리고 기부를 하면 뭐가 좋은데 자부심, 이런 것들이 기부의 이유였습니다.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가겠죠. 자, 우리 하나씩 볼게요. A는 기부 행위를, A가 누군데? 밀이죠. 밀은 우리 아까 뭡니까? 공리주의잖아. 공리주의. 물론 나눌 수도 있죠. 그럼 밀의 입장에서는 고등 능력 정신을 발휘해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게 기부다. 이런 기쁨, 자부심 같은 경우 뭡니까? 우리가 고급 쾌락이잖아. 정신적인 쾌락이니까. 맞죠? 그러면 B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체감 뭔데? 한 단위 더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기분이 나빠져야 돼. 만족감이 점점 줄어야 돼. 맞죠? 물론 기쁘긴 하겠지만 그 기쁨의 양이 줄어들어. 그러면 기부한 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가 같은 금액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다르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랑 적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부했는 자와 기부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언급했는 건 뭡니까? 효용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예를 들면 기부를 한 사람은 자부심이라는 효용이 생겼어요. 맞죠? 돈을 냈어. 근데 효용이 더 생겼다고. 안 냈는 사람은 안 생겼는데 냈는데 더 생겨. 그럼 이게 한 단위를 더 소비했는데 행복감이 떨어진 거야? 한계 체감의 법칙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없죠. 왜? 나는 기부를 했다. 한 단위를 썼다. 그런데 자부심이 생겼다. 플러스 증가가 되었어요. 오히려 안 쓴 사람인데, 안 쓴 사람은 그대로인데 돈을 썼는데 오히려 더 플러스 증가했다고. 이게 한계 체감. 한 단위를 썼는데 마이너스가 된다? 아니죠. 자부심 플러스가 되는데 이 법칙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선지 헷갈리는 거 있습니까? 확인해보고 싶은 선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경제학 지금은 여러분 조금 생소할까봐 그래프 보는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설이 나오죠. 소설은 여러분 언제나 뭐를 본다면 제목을 먼저 봐요. 뭐가 중요하니까. 이문고의 소설인데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제목이 암소예요. 그럼 뭔가 암소하고 연관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라든지 이런 단어가 좀 더 중심에서 저 소재가 뭘 상징하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제목을 보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건 무엇인가? 시점이에요. 시점. 우리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1인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작품 밖에 서술자라고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나 작가 뭐 관찰자 시점이거나 그렇게 들어가고, 그럼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 내가 관찰한다고 말해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맞죠? 시점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물의 갈등이 누구와 누구가 어떤 갈등을 벌이고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전개 방식이나 시점이나 이런 걸 먼저 문제를 많이 묻기래요. 이런 거 봐. 시점 문제 먼저 나오죠. 서술 방식이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문제를 먼저 읽는다는데 문제 먼저 읽을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나 고정이고 문제 형식은 몇 개가 고정이에요. 그런데 지문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같은 걸 계속 묻고 있어요. 그걸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국어를 잘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언제나 제일 먼저 시점 혹은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은 뭐 과거에서 현재로 가느냐, 장면이 바뀌느냐, 과거 회상이냐, 액자식 구성이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먼저 묻는 작품입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뭐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어떤 인물을 나타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주제를 보여주고 보기를 주고 뭐 이런 문제를 내는 것들이에요. 자, 요 질문에서는 질문하고 싶은 문제가 몇 번입니까? 요 작품에서는 질문하고 싶은 문제. 오답을 좀 많이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요거는 뒤에 넘어갈까요, 그러면? 요 뒤에 여러분 시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 시가 나와 있어요. 우리 그때 시 연습하는 거 많이 했죠. 우리가 보기에서 선생님 힌트를 먼저 많이 얻으라고 했죠. 소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에서 힌트를 먼저 얻는다면 가의 화자는 투병, 아픕니다. 생기를 잃은. 나의 화자는 객지에서 고향이 아닙니다. 홀로 힘들어하는 처지. 둘 다 부정적인 상황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둘 다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가와 나는 유사한 정서적 변화. 여러분 변화라는 단어를 잘 봐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야 변한 거예요. 감정이 최소한 2개 이상은 나와야 돼요. 맞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유사하다고 했어요. 자, 그럼 무기력한 화자가 자기 자신을 일단 절망적으로 인식을 하다가 첫 번째 특정한 계기가 생겨서 정서적 변화를 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지금 절망에서 긍정으로 넘어간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한다. 뭘 보고 이렇게 됐을까? 둘 다 공통점은 부정적인 환경에 절망하다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일까? 이런 거에 관련된 작품이다를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제목 먼저 보라 했죠. 연두에 울다. 연두에 울다. 자, 떨리는 손으로 떨리는 손. 우리가 그냥 손도 아니고 떨리는 손이니까 뭔가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맞죠? 풀 죽은 김밥이에요. 그냥 김밥도 아니고 풀 죽었다 했어요. 이런 서술어 보면 우리가 수식어를 보면 이거 뭔가 상황이 안 좋은데? 라는 거 알고 있죠. 이 사람은 떨고 있고 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입에 쑤셔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은 여러분 계절적 배경 나온다. 여름이네요. 기차, 공간적인 배경, 공간적 배경. 그 다음 얘는 시간적 배경이에요. 계절하고 시간이랑 좀 다 시간적 배경이에요. 자, 연두빛 버들이 여러분 봐봐. 우리가 아까 제목이 연두니까 연두가 나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읽어보자 정도입니다.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다. 자, 벼가 눈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눈을 찔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들판은 왜 저리 푸른가?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다. 초록은 동색이란 단어가 있는데 연두는 좀 다르게 느껴진다. 연두. 거기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는 출렁거림 또는 수렁거림 같은 게 남아있어서 저 순연한 여러분 어려운 단어는 별표 쳐주고 있죠. 뜻으로 설명해줘. 여러분 순연한이 뒤에 무슨 뜻입니까? 순연한 다른 것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온전한 뭔가 순수한 같은 느낌이죠. 순연한 벽포기들 아직까지 고개 안 숙이는 안 익었잖아. 푸르단 말이에요. 벼가 푸른색이에요.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쟤는 푸른데 나는 왜 혼자 어둡지? 라고 되는 거예요. 그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너도 빛이 바랄 거라고. 하얗게 왜 색깔 너무 많이 햇빛을 받으면 하얗게 색깔이 빠지는 게 빛이 바래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울음이 터진다. 자, 부정적인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 몸이 아까 아프다고 했잖아. 맞아, 손 떨면서 김밥 먹는데 울음이 터져 나올 때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는 듯 지규법이죠. 뭐뭐인 듯 지규법이에요.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 그럼 눈물이잖아. 눈에 즙처럼 괴는 게 눈물이잖아. 근데 그냥 눈물이 연두라고 괴는다고 얘기해요. 그래, 저 빛에 연두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지. 아까 희망 같은 거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잖아. 그 계기가 바로 뭔가 연두가 되는 거예요. 저 초록 들판, 벼가 덜인 끈, 저 생생한 푸른을 보고 나랑 대조를 느끼면서 그래, 나도 사실은 저런 빛나는 게 무언가가 있었어 라는 희망을 다시 긍정적으로 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겠죠. 또다시 아까 위에 나왔던 문장이 한 번 더 나오죠. 됐습니까? 이게 정서 변화라는 건 여러분이 혹시 눈치를 못 챌까봐 보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준 거예요. 얘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다. 그 계기가 무엇일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작품 제목이 바로 뭡니까? 백석에 쓴 시인데 남신이주. 신이주 여러분 들어봤죠?
공간이잖아. 지역이잖아. 맞죠? 북쪽에. 자, 유동. 동네는 유동입니다.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방. 주소예요. 주소. 편집글처럼 얘는 지금 주소가 제목입니다. 우리 집은 아니고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의 방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쎄인 쓸쓸한 거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없고 멀리 떨어지고 쓸쓸하고 헤매이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우리 앞에 보기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했는데 서술어나 수식어를 보면 아, 부정적이겠다, 힘들겠다, 짐작이 되잖아요. 자, 날도 저물고 바람도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수, 얘가 누군데? 아까 말했던 제목의 박시봉방. 박시봉. 그 사람의 집, 그 사람의 집 방에 헌사, 돗자리를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다음 뜻 나와있죠. 내가 새방살이를 사는 거예요. 방 한 칸 빌려서 새 들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리하여 나는 이 습늘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을 하며 감당이 불감당인 거예요. 내 혼자 생각하기 너무 벅찬 거야. 지룡백이 쪼매난 이제 그 화로입니다.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쪼매난 이제 화로 불 쬐는 건데 손 쬐는 거 이것을 안고 손을 쬐기도 하고 그 제 위에 뜻없이 글자도 써보기도 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누워서 머리에 손에 베개 깍지하고 뒹굴기도 하고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나 슬프고 내가 어리석고 후회하고 이런 감정이에요.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 되새김질 계속 곱씹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되새김질한다.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고등학교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뭐 시각화, 감각화 이런 단어도 써요. 추상적 관념이라는 것은 여러분 슬픔,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지 않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추상적 관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되새김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형체가 없는데 형체가 있는 것처럼 말해준다. 알겠습니까? 이런 기법도 하나 알면 좋아요.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한 낯이 불도록 부끄러운 적이며 나는 자,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나? 이게 나의 운명인가? 어쩔 수 없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하얀 문창을 바라보는가 눈을 떠서 높은 천장 상승의 이미지죠. 그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 뭔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힘든가 내 뜻으로 그 말은 뭐예요? 운명에 굴려져 있나?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것들보다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건 운명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여 여러 달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자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은 차츰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외롭다 라는 생각만 좀 들 때 이제 슬픔하고 한탄 어느 좀 가라앉고 외롭다 라고 하면 더러 나주손에 쌀랑쌀랑 음성상징어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의성어하고 의태어 이거 둘 다 고등학교 때는 어떤 단어로 쓰냐면 음성상징어라고 씁니다. 알겠습니까? 의성어도 되고 의태어도 되고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겨울이죠.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가까이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섭에 따로 외롭게 써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는 쌀랑쌀랑 음성선 또 쓰네 소리도 나며 청각이죠.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뭡니까?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한다. 여러분 얘가 마지막에 우리 아까 보기에서 말해줬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으로 바뀐다. 긍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바로 뭐다? 눈을 맞아도 꿋꿋하게 굳고 똑바로 정하게
서 있는 갈매나무를 떠올려 보는 게 이게 바로 뭐다? 극복 의지예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인 겁니다. 뭐가 계기가 된다고? 아까 앞에서는 연두였고 여기서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현재 갈매나무를 바라보고 있느냐?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실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창문을 열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죠. 둘 다 부정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절망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이겨내겠다. 극복 의지 갖고 있는 게 그 계기가 무엇인가? 특정 대상. 앞에서는 연두 맞죠? 벼 같은 거 연두고 여기서는 바로 뭐다? 굳고 정한 갈매나무. 이런 식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묻고 있죠. 자, 몇 번 문제가 여러분이 어려웠습니까? 선생님 같이 좀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 질문. 맞았는 거 질문해도 돼요. 내가 생각했는 방향이 맞나?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맞나? 확인하고 싶은 거 몇 번? 괜찮아요? 잘 고쳐졌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보면 문제가 되게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어려운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있죠. 이제 매력적인 오답. 0 이상한 거 고르진 않잖아요,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까지 왔을 때, 둘 중에 하나까지 왔을 때 정답을 제대로 골라낼 수 있는가,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갈 수 있는가는 결국에는 본문 분석을 잘 해야 되고, 아,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짜여가 있구나, 보기에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구나, 이 보기에서 말했던 힌트와 이 언급했던 선지에서 골라내는 게 일치한가, 일치하지 않는가, 여기서 보기에서 말했던 게 이 선지에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 할 때는 혼자 선지만 보지 말고 본문을 보면 아, 본문에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쓰여내를 알아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만 봤을 때는 다 그럴듯하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본문을 확인했을 때는 이렇게 안 썼네? 빨리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찮더라도 다시 한번 선지를 읽을 때는 본문을 꼭 확인을 하면 안 헷갈립니다. 근데 본문을 안 보고 문제 선지만 읽으면 다 그럴듯한 매력적인 오답에 넘어가 버려요.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조금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났죠? 우리 조금 쉬었다가 뒤에 또 다른 파트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할만하죠?